우리 그 중남미에는 여러 선교사들이 모여서 거기도 대회가 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뭐냐면 서구 선교사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중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선교에 큰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는데 그 역사를 이루게 된 근본적인 한국 사람들만의 어떤 선교 마인드가 뭐냐, 우리가 그걸 좀 배우고 싶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적 선교 마인드, 기본적인 선교 마인드가 뭐냐를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그걸 공부하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한국의 어떤 그 지도자들 또 선교학자를 데려다가 강의를 요청을 하면은, 제가 무슨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모든 얘기의 대부분이 이미 자기들이 하고 있던, 자기들이 논리화시킨 서구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알고 싶은 건 한국적 선교 신학인데 나오는 모든 얘기의 줄거리가 보면은 이미 서구 선교 신학, 서구에서 정리된 또 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참 아쉽다. 그때 우리나라에 한참 자선교 신학화 운동 이런 게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차였는데, 이 문제를 놓고 제가 우리 선교사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남미, 특히 남미 선교 지역을 제가 32년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남미에 간 지 제가 벌써 이제 42년째입니다. 그래서 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남미에서 우리 한국적 선교 신학을 한번 많이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남미에서의 어떤 상황을 한번 시작을 해보는데, 지난번에 제가 가서 한국적 선교 신학의 근본, 이거를 저 나름대로 발견한 게 바로 뭐였냐면, 한국의 선교 신학의 근본은 예수님 십자가의 신학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마음을 이미 각오하고 오신 게 예수님의 선교 마인드였다. 그런데 우리 남미에 와 있는 선교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미에 선교사로 파송돼서 왔다. 그래서 남미 선교는 우리가 다른 말로 정착성 선교다. 주로 해외에 당신들이나 우리 한인들 다른 지역을 보면 한 텀, 두 텀하고 미국 가서 공부하든가 한국으로 돌아가든가 하는 이런 게 있지만, 남미에 온 사람들은 모두가 평생을 이곳에서 내가 뿌리를 내리면 각오하고 여기 남아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제가 4년차 매년 학술대회를 선교 신학화 운동을 하면서 4년째 되는 지난 1월 달에, 제가 6월 달에 했는데 1월 달에 준비하는 모임에서 저희 같이 있는 우리 팀원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올해 6월 달에 이런 걸 하자 준비하다가 제가 질문을, 우리 지금 브라질에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로서 그들의 아들, 그들의 2세들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목사 선교사로 사역 중인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봐라.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답답한 게,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MK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첫째는 선교하면은 내가 사람을 좋은 사람을 뽑아서 선교비를 줘서 선교지를 보내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의 선교 마인드입니다, 지금. 그리고 MK를 케어한다 하는 것도 그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데려다가 그저 좋은 데 구경시키고 좋은 거 먹이고, 그리고 너네 엄마 아버지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호강한다 하고 좀 칭찬해주고, 또 조금 더 하면 대학 갈 아이들 장학금을 좀 주고, 여기까지로 우리는 이 2세들에 대한 건 끝났습니다. 그 2세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 엄청나게, 우리 한국 선교가 주로 40년 정도인데, 이제 제 아들도 지금 나이가 40살에 지금 MK로 브라질 장로교 목사가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브라질 안에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했는데, 브라질의 선교가 한 40년 되고 현재 한 150여 명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들과 저보다 먼저, 제가 지금 1호입니다. 저보다 먼저
이민으로 오신 우리 한인 목사님들, 이분들이 계산하면 한 107, 80명 돼요. 역사 속에. 여기에서 나온 브라질에서의 2세 선교사, 목사, 헌신자들이 80명이 넘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한국교회는 그저 중고등학교 MK라는 걸로 해서 중고등학교 정도까지만 관심이 있고 오직 1세에만 관심이 있는데 2세 그쪽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와 3세들에 대해서는 한국은 전혀 관심도 없고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파송한 선교사로 관심도 없고 기도를 했지만 그 파송한 선교사가 난 아들이 목사가 된 그 목사를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해 왔습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 선교 현실이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걸 지금 놓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 6월 달에 학술대회 제목을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의 신생 선교 전략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내리막을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선교에서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버려지는 게 남미에 있는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버려집니다. 한국도 남미에 대해서 제일 먼저 파송하고 막 지원을 하다가 한국이 88년 전에 막 올라서다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버린 데가 남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미를 버렸는데 좀 미안해서인지 바로 남미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에다가 가까우니까 당신들이 좀 맡으시오. 이래서 미국 교회가 중남미에 대해서 관심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심을 쏟아서 막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도 또 머리가 깨가지고 구태여 한국에서 보낸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지. 우리가 직접 보내자. 그래서 지금 미주 교회에서 직접 중남미를 파송하는 선교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먼저 버려지는 게 지금 남미인데 이런 상황에서 남미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은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역사 속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요 전주간에 여기 오기 전에 파라과이를 들렸습니다. 파라과이에 있는 그 우리 목사님한테 요청해서 상황을 파악했더니 그동안에 한 40년 역사 속에 파라과이를 거쳐간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32만 명이 거쳐갔답니다. 32만 명이 그리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 카나다로 다 옮겨갔는데 이 거쳐간 이 중에 파라과이에서 거쳐간 사람들의 자녀들 2세, 3세까지 여기 나온 선교사 목사의 숫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 어느 지역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착각하고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억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경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뭡니까? Remember us me. 나를 기억하라. 이건데 우리 교회는 거기에서 현장에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난 이 아들, 딸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안 하고 버려졌던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우리 팀들하고 정말 열심히 애써서 그 명단을 다 파악해가지고 보니까 3세까지 나와 있어요. 손자까지 나와서 지금 손자가 지금 29, 30살인데 이런 사람들 이때 처음에 온 목사님의 손자예요. 그 집은 3형제가 와가지고 3형제가 다 목사 선교사로 헌신한 목사님의 가정인데 거기서 나온 자녀들만 헌신이 11사람이 목사 선교사가 되어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이 뿌려놓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도대체 지금 뭐에 관심이 있느냐? 헌금이 줄었습니다. 상황이 지금 교회들이 줄고 헌금이 줄고 어렵습니다. 뭐 선교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인데 이런 데에서 하나님이 이미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담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현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 이들을 지금 뽑아주고 이미 세우신 겁니다. 우리들은 그저 잘하고 있는 이 아이들 여기만 관심을 가지고 이 잘하고 있는 아이들 어떻게 가르쳐서 주의종으로 세우느냐.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주의종으로 세워놨어요. 이 세우는 이 주의종들을 이제 기억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기억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까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김예수 연락을 받고 제가 지난 6월 달에 했던 4차 학술대회 그 내용을 영화에서 제가 이걸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해서 책자에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셔서 그 책자 한번 보시면은 정말 우리가 참 귀한 걸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브라질에서 자라는 그 2세, 3세들 이들에 대해서 보니까 어떤 친구는 1000명, 브라질 사람 1000명 목회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800명, 600명 이런 사람들인데 지난 대회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들만 강사로 놓고 1세들은 부탁을 할 때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목사님 저희는 한국말이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라. 동시통역으로 하자고. 이래가지고 동시통역으로 해서 1세 80명 중에 초청을 했더니 한 30명이 왔어요. 그리고 2세들, 1세들 부모님들 또 우리 교회 리더들에서 모여 한 100여 명이 모여서 그들의 강의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대단히 지금 답답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이 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이 길을 가는데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회는 전혀 우리들에게 이런 기회를 준비를 안 시켜줬습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선교사예요. 집에서 어려서부터 뭐 성경을 봐라, 기도해라 이거는 그때마다 했는데 적어도 자기가 앞으로 엄마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 앞에 헌신시키려고 마음이 있다면 이 헌신됐을 때 그 자세,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어떤 자세를 해, 이런 걸 엄마 아버지는 전혀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께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신학교에 가서 딱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난생 들어보지도 못하는 말들만 신학교에서 하는데 목사님들이 도대체 자기한테 뭘 가르쳐 줬냐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던 그런 현실을 저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 아버지의 그 선교단체 교회, 거기에 그래도 우리들이 함께 선교사로 좀 영입이 됐으면 하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또 한 가지 정말 아픈 점은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은 한국교회는 우리들에게 꼭 자기들에게 무슨 돈을 무슨 물질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데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좀 이렇게 손을 내밀 때 자기들은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아버지 교회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는 한 발 물러서면서 돈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한 게 우리 한국교회다. 그래서 제가 지난 몇 달 전에 한국에서 우리 교단 여러 선교부 총무들 만나 그런 분을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이 파송한 선교사들의 자녀 중에 이미 헌신된, 아직 뭐 어린아이들 헌신 앞으로 시킵시다 뭐 이런 거 말고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헌신자들에 대해서 파악해봤느냐? 교단이고 선교단체고 없어요. 전혀. 자기네들이 파송한 선교사들의 그 아들, 딸에서 나온 헌신자들, 선교사들 몰라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 교단에 교단에 이들에 대해서 적어도 선교사로서 당신 선교부에 영입이 안 되냐? 그 사람들이 그저 딱 한마디로 걔네들은 외국 국적자니까.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외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선교사로 공식적인 영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얘들은 공중에 뜬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선교사 목사가 우리의 동역자인데 그저 부모 따라서 외국 가서 태어나서 사실 거기서 얻은 국적 때문에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 버려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이걸 기억하고 누가 그들을 격려하고 누가 그들에게 새로운 정신적인 영적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겁니까? 우리 김예수에서 할 일이 큽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의 새로운 선교 전략이
오늘까지 했던 그런 그 전략에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현장에서 세워놓으신 우리의 후손들, 그 세우는 이들을 기억하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준다면 한국교회 부담을 덜면서 우리가 새로운 선교의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2세들은요 보면은 지난번 대회 끝나고 나서 2세들의 그 자세를 보니까요, 그들은 정말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신앙적인 교육으로 뜨거운 사람들입니다. 그 뜨거운 사람들이 이미 또 교육은 최상의 교육을 다 받고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이 머리 마인드는 엄마 아버지의 그 1세대의 그 폐쇄된 그런 게 우리 같은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아까 우리 정문영 선교사님과 제이슨 선교사가 얘기한 그런 것처럼 2세들은요 이미 다 깼어요. 머리가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데 그들을 우리 같은 눈높이에서 그들을 눌러서 눈높이에 맞춰서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하는 이런 아픔을 현장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다른 걸 길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 6월 달에 대회가 끝나고 그들이 스피커가 돼가지고 그들이 다 얘기한 다음에 1세들도 놀랐어요. 2세들 자기들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자기 사역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자기처럼 현장에 와서 태어난 2세, 3세들로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을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자기들을 한번 자기들이 사역들이 있으니까 네트워크를 좀 형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23일 날 그 네트워크 전체를 같이 한번 모여서 이번에는 상견례하는 자리로 만들고, 그 대신 너희 중에서 어떤 그 리더십 있는 사람들을 정해서 내년 학술대회 때는 당신들이 좀 모든 학들 준비를 해서 2세들의 소리를 한번 만들어 봐라. 2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선교의 의식이 어떤지 당신들의 소리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내년에 이번 11월 23일 날 그들의 모임이 형성되고 내년 학술대회가 5번째 학술대회가 이제 그렇게 지금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돈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2세들처럼 뭐 선교비에 얽매여가지고 우리도 그때 들었지만 뭐 와서 도와주십시오, 우리한테 버스를 제공해 주십시오, 어디 무슨 뭐 구경시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2세들은요 완전히 딱 자기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2세들을 우리가 지금 버려놓은 겁니다. 기억을 못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기억해달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끝에 강의가 그랬습니다. 너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정말 한국에서 복음을 하나 들고 이 브라질 땅에 와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땅을 갈아서 여기서 이만큼 복음을 심어놨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그 갈아진 땅에서 나온 열매가 바로 당신들이다. 이제 당신들은 엄마 아버지가 힘들게 갈아놓은 그 땅에 이제는 깊이 들어갈 생각해라. 그리고 또 하나, 당신들은 이제 그 갈아놓은 땅만 볼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가 갖고 온, 한국으로부터 갖고 온 복음, 이걸 브라질에 갖고 왔는데 이제 당신들은 브라질의 복음을 한국으로 가져갈 생각을 해라. 한국에다가 전해라. 이 땅에서 이렇게 복음으로 선 것을 한국에 가서 해서 한국교회를 좀 격려해라. 지금 한국교회 대단히 어렵다. 한국교회 안에서 누구도 한국교회 갱신할 힘이 없다. 이제 유일하게 한국교회를 갱신할 수 있는 힘은 때묻지 않은 2세 당신들이다. 이스라엘의 40년 지난 후손들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1세들이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아무리 해봐야 이 하는 모든 얘기는 해마다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서구 선교사들이 만들어놓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계속 같은 얘기 하고 있는 1세들은 죽었다 깨나도 우리 한국교회 선교
개혁 못합니다. 그저 우리 틀 안에 갇혀서 우리끼리 나 사랑하네 너 사랑하네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이 선교 이만큼 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고 우리 한국은 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발 나가서 갱신을 위한다면 우리 한국 교회의 새로운 선교 전략이 서려면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서 세워놓으신 2세들 그 2세 중에 또 이미 지금 헌신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 헌신된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선교 발표에 보면은 25,000명, 27,000명 선교사가 나갔다고 하죠. 그 선교 숫자 속에 우리 선교사들이 낳아놓은 2세 선교사 목사들은 거기에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좀 자극을 받고 이 문제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문제는 정말 이건 시급하고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 이건 한국교회가 반드시 깨닫고 이거를 한국의 전체가 좀 이슈화 됐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몇 군데 이스라엘 학술대회 끝난 다음에 보고서를 제가 알렸어요. 그때는 한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생각하고 내년 6월달 학술대회 때 함께 하자. 우리가 와서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다 하면서 그렇게 연락을 받았고요. 또 미주교에서도 이제 그런 연락을 받고 있고 여러분들 내년 6월달 6월 아마 23일쯤 그 한 3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에 우리 함께 그 2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그리고 다시 그렇게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도록 기억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된다면 정말 우리 새로운 선교 전략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전략이란 말이 이게 참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략하면은 항상 우리는 머리를 짜내는 건데 우리는 그런 우리 머리를 짜내는 이런 전략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전략 이것을 찾아서 우리가 함께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준다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선교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들의 격려를 위해서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준비되는 동안에 저는 또 우리 강성일 선교사님은 그 남미에 대해서 특별히 전문가로서의 사역을 또 하고 계셨고 또 크게는 우리 KWMF 거기에 또 증경 회장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선교계 전체를 다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잠깐 이제 말씀드리는 저희 사역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저희 북미주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맞는 것 같고요. 우선 영상을 하나 제가 원래 2세 선교단체 썬미니스리로 시작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2년 전에 1세 선교 네트워크를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 내용을 잠깐 먼저 몇 분 보시겠습니다. 선동가가 돼 주십시오. 정치 선동가 또는 사회운동 선동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선동가가 돼 주십시오. 지면에서 다가오는 20년, 30년의 선교 방향을 바꿀 선동가를 찾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선동가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집에서, 일터에서, 나의 도시에서, 나의 나라에서 자신이 받은 은사로 열방 선교지 현장 선교사님들과 동력이 가능한 지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교단과 교파, 선교단체, 선교사,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따로따로 조각나 있었고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겨 동종사역을 하면서도 서로 연결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동종의 사역 그룹을 만들어 선교사와 목회자, 평신도들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수평적인 사역 전문화 그룹을 만들어 함께 나누며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 선교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은 선교지와 후반 교회들 또 성도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결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그 선교의 확장의 그 특징이 그 평신도들이 그 사도들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로마에서 그 컨스탄티노플 대제가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리고 그 기독교가 자유화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오히려 교회가 제도권에 들어가고
제도화되면서 이 성직자의 기능이 강화되고 동시에 그 평신도의 그 선교적 역할이 축소가 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들어오면서 이제 특별히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 개신교회는 이 평신도의 역할이, 선교적 역할이 더 증대가 되는 그런 역할로 하나님이 우리 지금 시대의 교회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GM에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또 동종의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같은 그룹을 만들고 또 동시에 그 사역에 관심이 있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같이 그 그룹에 합류를 하고 또 동시에 그 사역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들이 우리 평신도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엄청난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는 그리고 이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변화에 더디기도 하고 또 변화에 편성하지도 못하고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선교 부분이 깊이 있는 선교의 틀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이 시대가 변화와 함께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선교도 이제는 전문화되어야 됩니다. 선교가 전문성을 가지기 시작할 때 현지인들을 움직일 수가 있고 현지인들이 그 전문성 앞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GM에는 동종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한 그룹에 모이고 그 사역에 관심 있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모임과 동시에 그 사역에 전문성이 있는 평신도들이 같이 모이는 사역 전문화 그룹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멘토링도 하고 자료와 경험, 소망도 나누고 후원도 하며 한국과 미국, 더 나아가 세계에 흩어진 한인 750만 중 디아스포라들과 선교사들이 함께 사역 전문화 그룹을 교단과 교파, 나이, 지역을 초월해서 만들어갈 것입니다. 재정 후원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인적 자원을 연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적 자원이 연결되면 비전이 연결되고 재정 지원도 당연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만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들 개인도 평신도 개인도 얼마든지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GM에는 젊은이들, 청년들을 향한 시스템입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은사를 개발하고 현장 선교와 연결되는 전문성을 개발하도록 현장 선교사들이 역할을 감당합니다. GM에는 실버 선교사님들을 선교지에 연결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지게 된 전문성과 지식을 은퇴 후에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선교사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GM에는 중보 기도자들과 연결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선교를 하는 분들은 사역적인 면에서 잘 이해하는 분들이 현장 사역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할 것입니다. GM에는 교회들이 현장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교회와 같은 선교사역 비전을 가진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 전문 분야의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을 연고와 인맥을 넘어서 후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GM에는 선교지와 선교 후원 교회, 성도들이 30개 큰 사역 카테고리에 154개 전문 사역 그룹을 세분화해 모두를 각자의 위치에서 선교 동력자로 팀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GM에는 마지막 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선교적인 마음이 연결되는 사역의 통로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GM의 가족으로 초대합니다. 네, 제가 그 단기 선교를 케냐에서 와서 여기서 그 플로에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2세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세 사역이 활발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이 생겼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 거의 40나라를 사실은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교사님들과 사역들과 또 이제 메인으로 했던 거는 2세 사역들을 해서 단기팀을 보내고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1세 사역이 이제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반 전에 이 Gman이라는 글로벌 얼라이언스 미니스트리스 포 네트워킹이라는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는 지금 한국 선교사님 제가 파악한 거로는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하는 사역까지 수가
154가지가 됩니다. 근데 계속 지금 추가가 되고 있어요. 어떤 최근에는 발 마사지하는 미션을 하는 분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155가지가 됐는데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자 상황이 안 좋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요즘 선교는 어떻게 보면 이면으로 보면 비자 전쟁이거든요. 비자를 잘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문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인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전문성 있는 사역을 개발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하나의 큰 흐름으로 나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제가 파악한 거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현장 사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예를 들면 미얀마 그러면 한 30에이커의 유기농 그 커피 농장을 하는 분이 있고요. 양돈 뭐 제가 아는 바로는 러시아에 몇백 에이커를 갖고 있는 분도 있고요. 그 농사를 짓는 분 뭐 대단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대단한 사역들이 전문화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한국 선교의 특징은 64% 정도가 교회 개척 아니면 교육 선교 쪽으로 이렇게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교는 거기에 맞춰서 양계장도 하고 양돈도 하고 뭐 저희가 생각 못하는 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는 그 러시아 사람들이 꽃을 좋아하니까 원예 농장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또 자비량도 하고 있고 전문화되고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다양화시키셨는데 저는 초점이 이겁니다. 우리 미주에 4,300여 한인교회가 있다면 이 4,300여 교회에 어떻게 우리 평신도들을 선교 자원화시킬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보통 30년은 리타이어하기 전까지 사역을 생활을 했다면 어느 분야든지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야거든요. 그럼 그분이 가서 그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네트워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큰 세계 선교의 큰 이슈가 두 가지죠. 하나는 글로벌라이제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래서 지금은 잠깐 제가 25분 안에 다 마치겠는데요. 요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만 하고 이거는 다음 제가 내일 강의할 건데 저희가 이 지맨이 나온 그 배경이 실제로는 이 나라보다 더 많이 갔습니다. 한 나라도 여러 번 갔는데 저희가 이렇게 2세들 영어권 2세를 하다 보니까 이 네트워킹에 대한 현장 방문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디어가 생겼고요. 저도 영어권 2세 사역을 저도 10몇 년을 했는데 저는 케냐에서 와서 영국식 영어 못하는 영어로 했는데 아까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하고 제이슨 노 목사님이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못하는 콩글리시로 하면 이 영어권 2세들은 못하는 한국말로 하고 뭐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이게 바이블 스타디라고 좀 하는데 시편 139편 1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얘가 잘못 읽어가지고 신묘망측하게 지었다고 뭐 이런 얘기다. 그래서 저는 케냐에서 이렇게 스와힐리어를 했지만 그 확실히 언어라는 거는 하트인 것 같아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세 사역에 대해서 겁없이 뛰어들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많은 나라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 의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여기 후반교회와 현장의 연결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퀘스천들이 나와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다른 파워포인트를 하나 더 좀 보여주시죠. 이거 말고 다른 거 평신도 선교 전문이라는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선교는 해보니까요, 여러분들 다 선교 단체장님들이고 그러시지만 확실히 꿈꾸는 자의 몫이라고 저는 이렇게 늘 그 말을 강조합니다. 성령님이 이제 꿈을 주시지만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하면 되는데요. 이게 저희 그 G맨을 네트워크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대로 인터넷으로 선교 전문 방송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네트워크를 하는데 보통 지금 많이 2년 반 됐는데 여기 LA에서는 오히려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알리진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지역에 복음방송이라는 데도 있고 해서 본의 아니게 또 경쟁 같은 게 있을까봐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이나 지멘 사역은 사실은 우리 그 한인 선교사 KWMF의 그 지도자들 전체 지도자들이 지도위원이 돼 있으셔서 현장하고 네트워크가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인터넷이 중심인 시대에서 우리가 이것을 활용해야 된다, 그 말씀이고요. 이 웹을 거꾸로 하면은 이게 미니 선교의 뜨개임이 됩니다. 그래서 미니스트리 맨파워 마니 이렇게 해서 뜨개임이 되고, 지금은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그럴 땐 세계적인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선교를 우리가 극대화시킬 것이냐. 제가 있던 마사이 지역이었는데요. 실제 지금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거기 계속 가는데 2년 전에 가봤어요. 근데 이렇게 마사이 사람들은 귀에 구멍을 뚫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전화가 있습니다. 전기도 지금 없지만 그 숲속에 송신타워를 세워놓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화를 가지고 요즘 쓰는 모습들이 있고, 실제 이렇게 또 사자도 있고 뭐 야수도 있는데 전화를 쓰는 모습들이고, 집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인터넷을 우리가 활용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착안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은 보통 요 세 가지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세상, 교회, 요 세 가지가 그 선교 신학을 구성하는 요소인데, 거기에 이제는 인터넷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주장하고 있고요. 옛날 같은 경우는 그 교통수단이 도보나 말이었지만 이제 갈수록 이제는 여기에 인터넷이 마지막으로 지금 교통수단으로 지금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아시아는 아직 미저도 종족이 제일 많은 곳이지만 현재 12년 통계지만 27%밖에 아직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리치아웃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 뭐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개념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전에는 그 우리 이 사진을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여의도에서 열렸던 큰 대회, 우리 나눔 찾았네 뭐 그런 사진이죠. 이럴 때 이제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다음 선교를 할 것이냐. 이제 사람 중에 평신도 전문인 선교 자원을 찾아야 된다. 이제 그것이고요. 이 0.41%는 어떤 숫자냐면, 지금 한국교회 그 성도 수가 최근에 발표된 거로는 6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 수가 26,000으로 볼 때 실제 전체로 비교해 보면 선교사가 나간 숫자는 0.4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전문인 선교사라고 생각할 때 우리 600만 성도 중에 10%만 보내면 60만인데 60만을 다 안수받은 사람을 보낼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 전문인 선교, 우리 선교 역사에서도 보면 옛날에 네스토리안 그 경교가 사실은 전문인 선교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당태종이 기독교를 믿을까 말까 할 정도까지 그때 됐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2020년 앞으로 5년 후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우리 이민교회 사회를 선교에 동원할 수 있을까? 이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역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평신도 전문인, 요즘은 평신도라는 그 단어를 사실은 쓰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냥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평신도 그러면은 계급적 사회에서 나오는 개념으로 뭐 목회자와 뭐 평신도 이렇게 가르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않는데, 이거는 일반 개념을 도입해서 그냥 사용을 한 거고요. 앞으로는 평신도 전문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발굴하고 보낼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고요. 제가 파악한 그룹 수만 해도, 예를 들면 교육선교 하나만 해도 다양한 신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다들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뭐 페루에도 3,000명 학교가 있고, 몽고에도 몇천 명 되는 그 대학교가 있고,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하는 뭐, 그리고 요즘은 또 중국이나 네팔 이런 데 가면은 한국어 배우는 클래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류 바람 때문에 한국어 학원하는 사람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분야들이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할 수 있고, 지금까지 전통적인 선교 구조는 요 세 가지 에리아가 만날 때 사실은 여기서 선교가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이런 분야가 아니고 그 전문화 그룹을 하나 만들면 여기에서 누구든지 어디에 어느 지역에 있든지 다 동종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같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교단 중심, 교파 중심의 이런 사역이 아니고 그 전문 사역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패러다임을 만든다면 여기에서 다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한국 선교의 구조는 교단별, 교파별 벽이 높죠. 그래서 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룹들이 다 있지만 그 벽이 있는데, 이거를 동정 사역으로 묶으면, 하나의 전문 사역으로 묶으면 어느 그룹든지 다 엮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동안 전문인 포럼을 여기 LA하고 그 다음에 치앙마이, 나이로비, 블라디보스톡에서 2년 전에 그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 선교, 그 에이즈 선교, 에이즈 한국 선교사님들이 에이즈, HIV 보균자, 에이즈 선교를 많이 해요. 근데 아직도 전문화된 포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치앙마이에서도 한 50명, 나이로비에서 한 70명 모여서 그 6나라가 모여서 했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동종 그룹이 되면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끝으로 이게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선교 방송이 저희가 오늘 아침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거는 저 미국 서버에 있는 거라 제가 조작할 수 있는 통계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530만 클릭 2년 반에 됐는데 그 다음에 월 평균 18만 5천 페이지 뷰가 나오고 일일 평균 6,100, 어떤 때는 한 이슈 프로그램을 올리면은 막 2만까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서버가 3번이나 다운됐습니다. 그 이슈들이 나올 때. 그 다음에 방문자 수가 45만이 되고 평균이 월 평균이 14,500명, 일일 평균자가 485명. 그 다음에 평균 접속 국가가 한 달에 110나라까지 올라갑니다. 보통 100나라에서. 그러니까 이름도 잘 알아보고 들어보지 못한 나라에서 저희가 올리는 선교 프로그램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근데 저희들 비전은 앞으로 5년 내에 100나라의 선교 지국을 저희가 세팅을 해서, 인터넷은 요즘 랩탑 하나 하고요, USB 마이크하고 저희는 사운드 폴지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요 딱 3가지만 있으면, 실제로는 마이크 하나하고 랩탑이 있으면 방송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100나라를 하면 선교 정보센터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는 이 글로벌 시대에서 우리 각 선교단체 여기 리더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인터넷을 활용해서 글로벌화 시킬 수 있는가, 이것들을 아마 좀 우리가 연구를 하면 아마 굉장한 앞으로 우리 한국 선교의 방향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다음 요거는 이제 저희가 사실은 그 전문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뭘 할 거냐면, 그 4,300이란 이제 예측된 교회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 안에 있는 전문인 선교사들을 이 우리 방송, 지메 인터넷 방송으로 그 코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선교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2년 과정으로 해서 이 강사는 현장에 있는 우리 아까 강성일 선교사님, 사실은 우리 지멘의 지도위원이십니다. 우리 교계 어른이신 우리 박희민 목사님도 우리 지도위원이시고, 그래서 다 이런 어른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현장에 이 베테랑 선교사님들이 현장 강의, 요즘은 아시듯이 아이폰 하나 갖고 강의가 돼요. 본인이 놓고 요거를 놓고 하면은 강의 요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요거 그냥 파일 올리면은 강의가 돼요. 옛날에는 카메라가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현장 강의화 하면서 이런 아카데미한 그걸 움직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티칭 팀을 어느 정도 지금 구성이 되고 있고요. 조금만 재정이 더 준비가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역이 혹시 여러분 단체 사역을 위협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들이 하는 목적은 여러분의 사역을 저희가 여기다 포함시켜 드려서 연결하시고, 여러분 단체장님들이 강의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연결해서 뽑아서 선교사로 파송하시고. 저희는 네트워크하는 단체지 우리 지멘을 키우려고 하는 단체는 아니니까요. 혹시 뭐 그런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경쟁이나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방송국을 만들었고, 그러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 선교단체 전문성이라든지 좋은 강의는 주시면은 여러분 선교단체 이름으로 올려드리고 연락처 드리고 관심 있는 분들이 연결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요. 뭐 2년 과정으로 하고, 또 좀 비용을 받아야 운영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것이 지나가면서
저희는 지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게 어린이 선교 전문 방송을 지금 인터넷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 재정이 없어서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 아시듯이 미국이 동성애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어릴 때부터 여기 엘레멘처리 애들부터 인터넷으로 말씀과 찬양과 여러 가지 선교 전문 방송을 지금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100나라가 되면 거기에 그 나라 말로 방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제 30초짜리 하나만 좀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제가 그 사랑의 빛 보내기라고 해서 제가 있던 케냐 마사이에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학을 했었는데 거기서 그 호롱불로 썼다가 그걸 제가 여기서 개발을 이제 솔라등을 했는데요. 예, 소리는 안 나왔지만 이것만 하나 1분 안에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아마 선교사님들은 제가 하도 이 솔라등 광고를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아세요. 근데 아직도 이게 이제 초창기라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미전도 종족에 복음을 전하자 하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미국의 특허를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저희 선교회에서 전체 개발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솔라 등이 됩니다. 등. 그래서 제가 마사이에 있을 때 야학을 했는데 거기서 참 효과가 좋았어요. 작년 대선 때 그 상원의원 출마하는 아이가 나오고, 교회를 어저께도 MC 대회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제가 2개를 개척했는데 거의 큰 아이들이 교회를 60개 이상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고위 관리관도 나오는데 그게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육의 힘이 등이었습니다. 근데 마사이 같은 데는 그 전기가 없죠. 전기가 없으니까 솔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개발해서 아까 마사이 사람들 전화기 여기 귀에 꼽았죠. 지난번에 가보니까 한 5-6시간을 가서 하루에 한 8불 정도 주고 리차지를 하고 또 며칠 쓰고 하는데, 이거는 여기에서 세계 모든 전화기를 여기서 이 전기에서 뽑아서 충전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거를 좀 쓸 수 있도록 좀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기능으로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요거는 또 깜빡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멀전시에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차가 고장이 나고 그럴 땐 쓸 수 있도록 하고, 요거로 충전해서 4시간 충전하면 한 15시간까지 쓸 수 있고,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이것도 지금 재정이 없어서 만들어 놓기만 했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데, 자비량 선교로 선교사님들이 원하시는 분은 들고 들어가서 쓰시고, 저희가 돈 벌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는 기술도 다 그냥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만 전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가 된다면 도구로 쓰려고 합니다. 우리 선 미니스트리 사역은 원래 2세 사역은 따로 있는데 오늘은 1세 사역적으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